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올해 4월 4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은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죠. 오늘 장강명의 인생책 손님은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선고 유지를 낭독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남성문화재단 이사장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죠. 문영배 전 재판관님. 오늘 방송에서는 문영배 작가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문영배 작가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전 재판관님, 문영배 전 재판관님, 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네. 오늘은 작가님으로 네. 이렇게 호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 주십시오. 예. 이 책 지금 그 호의에 대하여 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예. 혹시 막 몇 부 팔렸나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보고 받으십니까? 출판사에서? 하여튼 뭐 엄청나게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이제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 퍼지고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 이제 독서 프로그램, 책 프로그램에서 저희한테 되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섭외를 했느냐. 예. 그리고 라디오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시지 않았느냐. 예.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라디오를 안 나간다고 예. 하신 게 아니었죠? 정확하게 시사 방송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네.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때 이미 KBS의 장강명의 작은 서점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이미 섭외가 되어 네,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네. 한정적인 표현을 썼던 거고 네. 오늘은 교양방송에 나온 겁니다. 약속 어긴 거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인터뷰나 뭐 방송 출연 요청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뭐 조금 뭐 옵니다만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 출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별관에 와가지고 별관에서 또 본관으로 버서 갈아타고 왔습니다. 예. 아, 영광입니다. 예. 부산 내려가신 거는 퇴임하고 바로 퇴임 다음 날 내려갔습니다. 예. 저희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내려가시면 사직구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네. 롯데 경기 좀 보시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5월 22일 날 사직구장에 갔고요. 네. 그때 LG를 이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야 올해는 네네. 뭔가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네. 역시나로 끝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이 작가님께 롯데 야구에 대해서 여쭈어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했는데 주변에서 다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네. 그 뉴스에 네. 야구 소식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 작가님께서 롯데 야구 얘기를 하실 때 예.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고 예. 갑자기 옆집 아저씨 같고 예. 그리고 롯데 야구를 말씀하실 때 와 예. 저분 정말 예. 정말 롯데 좋아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저는 KBO가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롯데 자이언츠 우승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정 관리에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지방에 있는 팀들은 네네. 그 경기를 소화하려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 원정 경지. 네, 수도권에 있는 팀은 그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좀 배려해서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우승하지 않으면요, KBO 야구 한 단계 도약 못합니다. 이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작가님, 뭔가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동 거리가 네. 많기 때문에요. 네네. 그 스케줄을 조금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은 경기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창원과 광주, 네. 그 세 팀, 그렇게 같이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롯데 자이언츠는 희한하게도 홈 경기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아도 우승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C도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말이 안 되니까요. 참 제가 어렵습니다. 올해 야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꿈에 부풀었다가 네.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정말 충격의 대기록을 세우며 12연패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12연패가. 제가 책 얘기를 해야 되고 교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은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정말 실망이 크신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제 책 프로그램이니까 네. 야구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네. 작가님 최근에 낸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와 인생책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책 소개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제목이 일단 되게 눈길을 끌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이제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은 게 제목도 조금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고르신 건가요? 호의에 대하여? 제목은 김영사 심성미 팀장이 골라줬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에 쓰신 글들을 좀 모아온 거지 않습니까? 네, 모아서 낸 책인데 그 호의에 대하여라는 제목 안을 들었을 때 내가 써왔던 글과 좀 맞는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재미나는 거는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평범함의 특별함에 대하여였거든요. 제목 안이 여러 개 있었군요. 예,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정했어요. 그거 좋다 했거든요.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더니 또 마지막으로 호의에 대하여가 어떠냐고 해서 했거든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3번이 옳았다. 예, 호의에 대하여가 제 책의 어떤 주제어로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최종 제목을 고르신 거는 작가님이 고르셨나요?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네. 유일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게 제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절대로 양보 못한다. 네. 그걸 들었기 때문에 저는 1번이 왔을 때도 오케이, 2번이 왔을 때도 오케이, 3번이 왔을 때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출판사가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호의에 대하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답변도 왠지 좀 평범한 가운데 특별한 답변처럼 느껴집니다. 네. 오랫동안 써오신 글을 묶은 에세이인데요. 특히 이제 한 부 전체가 독후감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독후감이 주로 고전에 대한 독후감인데 평소 독서도 고전 위주로 좀 하시나요? 예전에는 고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전에 대한 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전을 최대한 보자. 예를 들면 민엄사에 보면 그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걸 다 본다. 이런 이제 다짐을 가지고 상당수의 책을 봤습니다. 그거 한 몇백 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100권은 넘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선물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책을. 그거 읽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읽습니다. 다는 못 읽어도 최대한. 그리고 그걸 블로그에 남깁니다. 어쨌든 내가 이만큼은 읽었다. 그런 게 저는 책을 선물하는 데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읽으신 거는 전부 독후감을 쓰십니까, 그러면? 딱 하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독후감을 쓰지 않음으로써 보복을 하는 겁니다. 고전은 근데 여러 번 읽기도 하시나 봐요. 이 호의에 대하여 보니까 죄와벌을 3번째로 읽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2번째로 읽고 이렇게 나오는데 2번, 3번씩 읽으시는 책도 많은가요? 제가 이번에 그 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법의 정신을 4번 읽었고요. 몽테스키우. 그다음에 죄와 벌을 4번 읽었습니다. 여기 나온다고 한 번 더 읽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많이 읽은 책들이 저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좋은 책은 계속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호의에 대하여에서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도 써주셨더라고요. 무지, 무경험,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읽는다. 이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무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오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네. 뭐 저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헤르만 헤세이란 작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은 책을 읽지 않더라고요. 법대생이니까 예. 다들 좀 예, 예. 공부를 해야 될. 그런데 저는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유식해졌다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경험에 관해서 보면 판사가 되고 나면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만 하면 네. 판사가 뭐 그런 일을 하냐고 뭐 그런 데를 가냐고 아, 이런 외부의 식이거든요. 시선들이 또 예, 이제 예. 법복을 입은 사람이 뭐 예, 예. 그렇게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술집에 가도 뭐라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저는 술집에 가지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보충하는데 네. 책 많은 게 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무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 네. 사법 계획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계획이라는 건 결국 권력자를 비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약간 두렵지 않습니까? 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책이다.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제가 4번 읽은 이유가 예. 판사의 출발은 저는 법의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네. 법의 정신을 읽으면 내가 이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글이 그 책에도 나오지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의 출발점이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도 보면 사법제도는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왕이 선언을 하고 스스로 예외를 설정하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키아벨리. 예, 그러니까 왕은 선언하고 네. 법관에게 예외를 설정해주면 이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고전을 읽으면 소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입더라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식을 얻는 거, 이거는 당연히 책에서 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경험을 하는 것도 뭐 간접 경험, 네. 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신도 책으로 얻으려면 네. 좀, 그거는 좀, 이렇게 책을 좀 고르는 뭐 그런 능력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나요? 책을 좀 많이 읽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면, 네. 오늘 그 토론할 네. 그 도스토옙스키 네. 그 책을 보면 재판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네. 몇 시간 전에 사면이 돼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유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베리아의 유형을 가서 사형 집행하기 몇 시간 전에. 예, 거꾸로죠. 예, 하여튼 예. 그렇거든요. 사면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면이 아니라 아무튼 네. 사형 집행은 받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책을 보다 보면 역사에 있어서 그 길이라는 거는 무한정 아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참과 거짓을 또는 진리와 허위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건가. 그 역사를 믿고 고전을 믿고 살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좀 책들이 이제 주장이 강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좀 뭐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네, 책도 네. 있고 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잘못된 주장을 펼친 책도 있고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안 읽는 거 저는 보면 다 읽음으로써 자기 생각에 그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루소의 책들이 되게 선명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는 루소의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의 한계를 알 수가 있다. 루소의 책만 봤을 때는 그 네. 한계를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읽는다, 고전을 많이 읽는다 하면 저는 소신이 제대로 형성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뭐 이제 가끔 좀 우스개 섞어가지고 하는 말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할 때 그래서 책을 안 읽는 게 답이 아니라 예.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여러 권을 읽는 게 읽고 바람직하기로는 토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같은 책을 읽어도 보는 게 다릅니다.
뭐 루소가 됐건 마르크스가 됐건 굉장히 이제 위험하면서도 힘 있는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막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에 대해서 저는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책이라는 거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 책 자체가 곧바로 위험하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는 보호되고 그게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책을 읽는 거기서 법이 간섭한다는 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저는 그 한계를 벗어난 거다. 그래서 저는 위헌 의견을 갖고 있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조항을 언급한 지도 사실 좀 오래됐는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네, 거의 근데 뭐 사문화 돼가지고 뭐 막 언급은 안 하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뭐 막심고리끼 책도 당혹스러운 게요. 제가 판례를 쭉 보면요. 그 이적 표현물에 그 해당되는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 책 중에 상당수가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럼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소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저는 판사고 사법연수생이고 서울대 법대생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기소하냐? 평소에 뭐 반정부 투쟁을 했다거나 또는 집권자가 볼 때 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와 그 책을 엮어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예가 제법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그 기소권을 가진 사람한테 오용의 위험이 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적 표현물 소지 정도는 저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고요. 그게 북한보다 우리가 나은 이유입니다. 착각을 자꾸 하시는데요. 왜 반공을 안 하냐. 주체사상을 비판을 안 하냐 하는데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방법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주체사상을 강화문 한복판에 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명쾌하게 그걸 극복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체사상이. 그 말이 안 되는 걸 공론회장에 넣으면 바로 박살 날 것을 그걸 엄지에다 두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는 법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표현하고 행동하고 이럴 때는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반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쪽 생각이 맞는가 보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적대적 공생관계로 자기 옳고 그름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쪽 생각이 옳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론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 머리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으면은 또 이런 책을 읽고 제 머릿속에서도 토론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머리랑도 또 토론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책 이야기를 잠시 한 5분 뒤로 미루고 제가 이 순서가 좀 묘한데요. 그래도 작가님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또 방송 작가님이 또 이렇게 막 취재해 오신 것도 있거든요. 보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책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대에서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18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셨고 부산과 경남 지역 법관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판사 시절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공직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다. 이건 책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상에 안 오르는 등산에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네.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나무 이야기에. 네. 예, 나무라는 게 우리가 산이 참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나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무라는 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관찰해 보면 수시로 변하는 게 또 나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나무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무에 네. 대한 책 이야기도 네. 조금 이따 할 예정이고요. 동만권서 행만리로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다. 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대부분 유머와 위트로 넘어가고 사람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호명해 준다. 그게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출판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네. 화를 많이 냅니다. 아, 많이 내시나요? 네. 그래서 화에 대하여를 쓴 겁니다. 아, 저를 다독이려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화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고요. 네. 바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좀 언성이 높아지시나요? 네. 아, 주로 가족한테 화를 많이 내죠. 굉장히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뭐 유머와 위트로 넘어간다. 이거는 이것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뭐 유머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만 화는 자주 냅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이 빠른 편이다. 책도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출간할 수 있었다. 심지어 출간 제한 후 저자와의 첫 대면 미팅도 10분 이내로 끝났다. 저는 오기 전에 뭐 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지 않으셨나요? 여러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다른 출판사는 제가 추가로 써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출판사만 네. 당신이 써놓은 걸 가지고 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딱 네. 한 군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출판사의 그 출간 기획, 출간 그 접근 전략이 아주 좋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네. 20년 동안 쓴 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사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약간 잠재의식 속에는 언젠가 책을 하나 낼 거다. 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탄핵만 없었다면 헌재 결정 몇 가지를 골라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하는 그걸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사건도 15개를 골라놨었어요. 그런데 네. 탄핵이 터졌고 네. 그러면서 그 출판 생각을 제가 접었어요. 접고 이제 탄핵 선고가 나고 이제 집에 내려갈 걸 생각하는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4월 4일 선고하고 4월 18일 퇴임하기 그 전 사이 2주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안을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한번 만나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만나보자니까 금방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10분 안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1,500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1,500개. 네. 네. 근데 그 중에 120개를 고른 거거든요. 네. 그 고른 건 제가 고른 게 아니거든요. 네. 출판사 팀장이 골랐고요. 저는 이제 하나만 추가를 했고요. 네. 근데 그게 보니까 고르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출판한 사람의 눈하고 법률가의 눈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다 출판사 의견에 따른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글 중에서 너무 현학적인 글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좀 지워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 하나가 김장하 선생님이 저한테 준 나무야 독후감이에요. 네. 이건 선생님이 저한테 준 유일한 책이거든요. 독후감이기도 하고 김장한 선생님과의 인연도 네. 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있더라고요. 넣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것만 들어간 겁니다. 좀 기분이 약간 묘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써온 글인데 네. 이렇게 읽히는구나, 네. 이렇게 묶이는구나 이런 네. 카테고리로 그런 경험은 좀 어땠습니까? 저는 좀 태어나서 놀라는 일이 몇 번 있잖아요. 네. 제일 놀란 거는 뭐 탄핵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놀란 거는 제 책이 뭐 크게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는 게 놀랬습니다.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재료도 좋고 네. 출판사에서 그 카테고리도 그 키워드도
잘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출판사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예. 게스트의 음악 이제 예. 선곡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게스트가 좋아하는 노래도 예. 같이 듣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한 곡 좀 지금 들을 노래 추천을 받고 예. 나머지 노래들도 리스트가 있는데 예. 평소 어떤 노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보니까 발라드하고 락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네. 보니까요. 그리고 제 애창곡, 흔히 말하는 18번. 네. 18번은 안치환 가수의 내가 만일이고요. 안치환 가수가 뭐 저항가요만 주로 불렀잖아요, 옛날에. 뭐 굉장히 옛날에. 낭만적인 네, 노래도 근데 부르시고. 제가 볼 때 가장 그분이 제 생각에는 네. 가장 잘 부른 노래가 저는 내가 만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만일. 좋죠. 그 가사라든지 네. 그 어떤 음색이라든지 네. 그런 거고요. 네. 안치환 가수가 최근에 콘서트에서 네. 저를 언급했답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 첫 꼭지가 그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이잖아요. 그게 그 고백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만일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이 안치환 가수께서 굉장히 뿌듯해 한답니다. 그걸 콘서트에서 밝혔다고 제가 전에 들어가지고 네. 제가 참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팬이 가수로부터 참 너가 팬이라서 좋다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안치환 가수를 존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해주신 인생책에 대해서 한 권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세 권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그리고 조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네. 세 권 꼽아주셨고 저희는 죄와 벌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나머지 책들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나무야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김장한 선생님한테서 받아서 더 각별한 네. 책이라고 해주셨죠. 어떤 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영복 선생이 그 국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소감을 엽서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그 책을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주었으니까 그 이유를 제가 네. 헤아려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깨달은 건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근데 생각이 깊은 나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닐까. 너는 쇠라고 생각하지만 네. 백성은 나무다. 자루다. 네. 그러니까 백성이 없는 한 네. 판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을 저한테 준 게 아닐까. 요새 와서 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장한 선생님이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분은 뭐 도대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해 본 겁니다. 뭐 잠깐 아까 이제 그 대목은 이제 호의에 대하여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쇠가 등장했을 때 나무가 떨었는데 나무가 자루가 되지 않으면 쇠는 도끼가 될 수 없다. 저는 약간 그 부분을 책으로만 읽을 때에는 조금 전에 이제 작가님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사법부가 이제 좀 권력에 봉사하던 시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 진주 지원장 하실 때 김장한 선생님 다시 뵀다면서요? 네. 그때는 이제 이 책 얘기는 좀 안 하셨나요? 이거 좀 왜 저한테 주셨는지 안 여쭤봤어요. 그건 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인사를 드렸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번 모시고 싶다 했더니 네. 당신께서는 공직자의 밥은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1년을 그냥 보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떠날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전화를 드렸죠. 네. 식사 한번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제가 떠나면 언제 그 만날지 모르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거절하시면 뭐 하여튼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해물탕 7,000원인가 뭐 8,000원인가 그거 사드렸거든요. 이 공직자가 받는 게 문제지 공직자가 이렇게 식사 사드리는 제가 또 그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네. 김장한 선생님이 진주지원장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그 해물탕을 드실 때에도 네. 뭐 이렇게 식당에서 뭐 이렇게 칸막이 있고 룸이 있고 그런 데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아. 다 툭 트여져 있는데 아. 했고 저는 이제 며칠 있다 떠날 거니까 네.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이제 떠나버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수락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그분은 제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분 같아요. 그게 그분의 존재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단지 장학금을 준 분이었다면은 제가 그냥 고마움의 대상인데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분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럼 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공직 생활을 마쳤지 않나 싶어요. 호의에 대하여 책에 보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김장한 선생님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김장한 선생님이 나한테 갚지 마라 라고 당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했더니 나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한테 주었으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한테 갚지 말고 이 사회에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뭐 어디에 어떻게 갚아라는 뜻인지.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되고 뭐 재판관이 되고 내내 이 사회 갚는 방법이 뭘까를 제가 생각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쳤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존재가 제 어떤 공직의 길을 가는데 하나의 등불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어른 김장하로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네.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기여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걸 취재하는 그 작가분이 네. 10년 전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분에게 제가 좀 에피소드도 좀 전해주고 아. 그다음에 출판도 독려하고 네. 그분은 절대 스스로 이걸 알릴 뿐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해야 될 거다.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제가 그분 생신장치에 했던 연설도 그 작가가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아, 그때는 이미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 생각지도 않을 때 이 작가분이 네네.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책을 쓰고 있던 중에 경남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 하니까 그 화면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이 뭐 이걸 알리는 게 뜻은 아닌 건 압니다만 이 사회를 위해서 또 한 번 희생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사회에 갈 길은 김장하 선생의 정신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버시고 네. 그다음에 평등을 추구하고 네. 박애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 자유, 평등, 박애 이것만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우리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장하 선생님은 그렇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셨겠지만 예. 요즘 좀 이제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어른은 예. 어떤 모습인지 좀 보고 예. 싶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있어야 네.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제가 겪어본 이제껏 60년 동안 만나본 중에 가장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잘 실천한 분이 저는 김장하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그분 그 말씀으로 다 채운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문영배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신용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인생책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네. 네, 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주신 게스트분 중에서도 이미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분이 계시고요. 뭐 청취자분도 많이 아실 건데 작가님께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어떤 책인가요? 한글로 쓴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네. 해주십시오. 그분의 네. 말씀에 보면 네. 그 70년대에 썼잖아요. 네. 이걸 파괴를 견디고 네.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검열을 의식하면서 그렇지만 진실을 온전히 네.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문학적인 성화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잘 구현되었다. 검열이 있던 시기에 나온 책이고 또 그냥 검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가들을 이제 아예 공안기관이 이제 데려가기도 하고 기막힌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호의에 대하여 책을 보니까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사법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읽은 걸로. 네. 아마 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제가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읽었던 책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그 독서 모임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법연수생들, 이제 곧 판사가 될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같이 읽으신 거네요. 책을 선정한 거는 그럼 그때 작가님이셨나요? 제가 한 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 책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하여튼 골랐는데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 2025년에는 확고한 고전의 반열이 있지만 그때 아마 한 1980년대 중반에 읽으셨을 때는 책이 나온 지 10년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 어떤 문학적 승화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당시에는 뭐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도 있었을 것이고 20대에 읽으면 또 각별한 책이지 않습니까? 어떠셨나요? 20대 때는 어떤 기분으로 읽으셨나요? 그때는 저는 우화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뭘 비유하는 거다. 네. 좀 이렇게 그 상황 그 전개가 조금 이렇게 도약이 좀 있잖아요. 비약이. 뭐 수록된 여러 글 중에 어떤 건 또 이제 좀 환상적인 분위기의 글도 있기도 하고 일부러 뭐 지명이나 이런 걸 좀 숨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랬고 때로는 있는 걸 사실화처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화처럼 비유처럼 하는 게 오히려 진실을 더 드러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호의에 대하여를 읽다가요. 어떤 부분을 되게 천천히 읽은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때 서울대 법대를 다니실 때 1980년대죠.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신 것도 대학 재학 중에 하신 거죠. 그때 경찰 임의동행을 거부하지 않은 일이 내내 부끄러웠다. 이후에도 판사 생활하는 내내 부끄러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을 때도 좀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네. 이게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경찰이 학생증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대학 들어가는데 왜 당신한테 학생증을 보여주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파출소로 연행을 했어요. 아무런 요건이 안 돼요. 이게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거부를 해도 되는 건데. 되죠. 2020년대에도 거부해도 되고 1980년대도 그 당시도 돼요.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거 파출소에서 한 2시간 있다 나왔거든요. 결국 학생증을 내주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싸우질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법제식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임의동행 저는 불법이라는 걸 알거든요. 알면서도 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내 부끄러웠고 그게 이제 2009년도에 또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고 당시 여당 대표가 말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내 그 부끄러움을 없앨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 글도 쓰고 그다음에 공론화도 좀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법연구회가 해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했던 거고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른바 그 뭐 민주주의는 이제 뭐 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민주주의 하면 대중을 동원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개인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로 넘어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법원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해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시정해 나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당시 대학교 때는 그런 개인 민주주의를 할 만큼 제도적 신뢰가 없었어요. 네. 그때 법원에 소송을 냈으면 이길 수 있을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맞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네. 오히려 끌려가서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싸우지 않고 부끄러웠던 거, 그다음에 독재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사법시험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에서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웠고, 또는 또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때가 되면 네.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독서 모임을 하던 예비 네, 판사, 그렇죠. 예비 법조인들도 그렇죠. 사법연수원 갔을 때 독서 모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인권 변호사를 이제 하겠다, 네.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36개월 이제 군복무하고 나니까 인권 변호사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이제 지역법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7년 동안 저는 부산 경남에서만 근무했거든요. 네. 그게 한 지역에 있으면 인사 같은 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신껏 좀 해보자. 인권 변호사도 못했는데 판사까지 돼가지고 뭐 승진이나 신경 쓰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끄러운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사실 예.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늘 예. 부조리가 있고 예. 막 원리 원칙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조금씩 다들 좀 타협을 하면서 살지 예, 않습니까? 예. 타협하는 것도 괜찮다. 아, 그런데 부끄러운 건 자기는 알잖아요. 네. 그걸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 타협은 타협대로. 예, 하되. 그냥 그 현실적 제약 때문에 타협을 네. 하면 타협을 하시라. 음. 그렇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네.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두는 것. 그런 게 뭐 일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올바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게 저는 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사실은 이제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뭐 임의동행이라는 게 막 엄청난 무슨 뭐 예. 부조리는 아니니까 그냥 이번에는 뭐 타협할 수도 있지 하다가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물들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이제 네. 권위주의 체제는 통치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저항을 하면 걔에게 그냥 융단 폭격을 해서 도저히 그냥 따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83년도에는 했거든요. 당시 정권들이. 네. 그게 저로서는 부끄럽죠. 그 부끄러운 마음을 계속 지키는 거는 글의 힘이 정말 이렇게 도움이 글이죠. 글을 써놓지 않으면요. 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오히려 그런데 영합하는데 막 이용하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저는 하여튼 뭐 글 같은 걸 좀 써놓고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네. 내가 이때 부끄러웠다.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흔들릴 때 한번 본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부끄러워서 또 미래에 내가 후회하게 만들 건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법개혁이다 뭐다 이렇게 쓸 때 크게 고민 안 했어요. 안 되면 뭐 나가면 되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옳다 싶고 그다음 내가 가장 정제된 언어. 저는 말은 점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말들을 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법관 생활할 때 하려고 노력했고, 재판관 갈 때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재판관 마치면 나는 바로 부산 내려간다. 퇴임 당일날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가.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내려간 거거든요.
블로그 글을 쓰시기 전에도 계속 그런 어떤 뭐 짧은 에세이랄까? 수첩이 있어요. 수첩이. 네, 수첩에 글로 썼는데 네.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디에 써놨는지는 몰라요. 아, 그쵸. 검색도 안 되고 검색도 안 나중에 되고. 이제 양도 많아지고. 네, 양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글씨가 제가 악필이에요.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블로그에 쓰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사실 뭐 현직 법관이 블로그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할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올렸거든요. 네. 그럼 내가 길이 누구에게도 네.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고 저는 그 정신으로 판사생을 한 거거든요. 글의 힘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쓴 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예. 네. 그리고 그때 글이 그렇게 공유가 썼고.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예, 공개를 예. 했고. 그게 글과 저는 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예. 말은 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한테만 휘발돼 버리고. 네, 하고 휘발되는데 글은 나중에 10년 뒤에도 수천 명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분석 격려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진시황이 그러니까 진짜 독재자들이 무서워한 것은, 네. 분석 격려를 합니다. 책을 불태워버리고 꼿꼿한 선비를 탄압을 하죠. 이적 표현물 수지죄를 활용하기도 예, 하고. 그걸 현대에 왜 되풀이하냐. 전 그런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문용배 작가님의 2번째 인생책, 주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3권의 인생책을 골라주셨는데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죄와 벌인데 네. 그 얘기는 아직 못했고요. 예. 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나무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일부를 들었는데 벌써 마음이 충만한 느낌이에요. 죄와 벌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알찬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와 벌 이야기는 그러면 내일 2부에서 더 나누기로 하고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좀 네.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노래, 어떤 노래 예. 들을까요? 네. 노래가 이제 아이유의 너의 의미인데요. 이게 원래 너의 네. 의미가 김창완 씨 곡이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아이유 씨가 부르고 김창완 씨가 피처링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아이유란 그 가수가 네.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천재인 것 네, 같습니다. 노래도 네. 잘하고 또 뭐 곡도 잘 만들고 착한 일도 많이 네. 하시고 가사도 잘 쓰고 연기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게 너의 의미 이걸 제가 탄핵 심판 과정을 할 때 계속 이제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너의 의미 할 때 그 너가 저 같아요. 아, 네네. 네. 아, 이거 사랑 노래가 아니군요. 당신의 소명을 묻는 노래군요. 아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도 듣는데 네.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아주 무거운 모르겠어요. 노래로. 저희 그냥 그렇습니다. 노래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서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의 추천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